예를 들어 이제 사정할 때 뭐 꿈틀꿈틀하는 느낌은 그대로 있으나 실제로 정액이 앞으로 거의 안 나오거나 아니면 양이 그렇게 이제 그런 거예요. 비교질환 정보를 정확하고 상세하게 알려드리는 비정상 토크 이창기 원장님과 유재만 원장님 모시고 오늘의 주제 홀랩 수술에 대한 부작용. 사실 전립선 비대증 수술이 되게 많은데 어떤 수술이 제일 좋냐, 아마 마음속에는 한 가지 정도 정해진 게 있으실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모든 수술이 다 부작용이 없을 수는 없고 그거는 뭐 의사의 실력에도 달려있고 수술 자체의 특성에도 달려있는데, 그럼 저희가 정말 많이 하고 있는 이 홀랩 수술의 부작용은 도대체 어떤 것들이 있을지, 그리고 뭐 수술하고 나서 주의사항 같은 게 있을지, 수술 전에 좀 걱정이 될 부분, 이런 거를 좀 해소를 해드리고자 제가 오늘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일단 부작용을 얘기하더라도 이 수술 자체가 어떤 수술인지는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 한번 정리를 들어가 보죠. 네, 전에 영상에서 몇 번 설명드린 적 있긴 하지만은 다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뭐 전립선 비대증이 있을 때 일반적인 약물 치료를 먼저 하는 경우들이 많긴 하는데 뭐 약물 치료가 효과가 없다든지 또는 이제 약물의 뭐 부작용 등으로 이제 약물을 계속 드시기 어려우신 경우 또는 이제 뭐 방광 결석이나 뭐 이런 합병증이 있는 경우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제 수술을 고려를 하게 되는데 수술 방법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 홀랩 수술은 그 전립선이 있다고 하면은 전립선 껍질만 남기고 도려내는 방식으로 수술을 하시는 거고, 뭐 내시경이 들어가서 이제 수술을 하게 됩니다. 사실 뭐 논문을 검색했을 때 나오는 저는 비율보다는 아마 원장님께서 실제로 합병증 경험하는 경우는 더 낮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저희가 하루에도 다들 그렇지만은 한 분, 두 분씩 수술을 매일 하고 있는데 그런 부작용들이 매번 생기면 저희가 정말 하고 싶지 않을지도 모르거든요. 근데 효과도 정말 좋고 부작용도 정말 그만큼 낮기 때문에 저는 환자분들 오면은 저는 가족한테 꼭 소개를 할 정도의 수술을 말씀드리지, 뭐 저희가 병원의 수익이나 환자분들 예상으로 돈을 벌고자 이런 수술을 추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전립선 비대증 수술은 홀레 수술이 정말 저는 아마 아직까지는 왕 중의 왕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도 부작용이 없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부작용에 대해서 일단 일반적인 부작용부터 하나씩 아마 짚고 넘어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부작용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사실 이게 뭐 부작용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이제 수술 후 일시적인 회복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한테 수술 전에 이제 말씀드리는 게, 저희 피부나 이런 데 상처가 났을 때 물이 닿으면 뭐 따갑고 쓰라린 그런 느낌이 있듯이 그 전립선도 통째로 이제 그 비대인 조직을 제거하게 되면 그 안에 상처가 있는데 그 상처가 아무는데 보통 이제 2, 3개월 정도 걸린다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은 소변 볼 때 이제 자극이 되기 때문에 찌릿하다거나 아니면 뭐 자극 그런 거에 의한 빈뇨나 절박뇨가 있을 수 있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일시적인 실금이 있을 수 있다 말씀드리고, 대부분은 이제 2, 3개월 정도가 지나면 보통 많이 좋아지셔서 큰 문제들 없으시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뭐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것 중에 요실금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수술을 처음 전립선 수술 생각하고 요실금 생기면 오히려 소변을 시원하게 보려다가 소변이 새는 게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전 영상에서도 아마 유재만 원장님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도 한번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그 홀레 수술 후 요실금에 대해서 이제 조금 대단위의 분들을 대상으로 한 1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은 이제 일시적인 요실금, 그러니까 수술하고 잠시 요실금이 생겼다가 없어지는 경우, 그런 게 한 대략 한 10% 정도 된다고 되어 있고, 대부분은 이제 3주 내에 좋아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구적으로 조금 예를 들어 뭐 수개월에서 몇 년 이상 계속 요실금이 생기는 경우는 통계적으로는 한 1.4% 정도 된다고 결과가 나와 있고요. 근데 또 어떤 연구에 따르면은 그 일본에서 나온 연구인데 그러니까 수술하는 의사의 수술 건수에 따라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지 얼마 안 된 의사와 또 이제 여러 케이스를 경험한 의사랑 비교를 했을 때 한 20케이스 이상 수술을 시행한 의사의 경우에는 그런 요실금의 확률이 또 줄어들더라. 이런 연구 결과들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수술을 하시면서 뭐 느끼시겠지만
이제 결국엔 수술할 때 전립선 바로 밑에 있는 괄약근이 손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이제 중요한데, 수술할 때 이제 괄약근 있는 부위는 최대한 이제 레이저를 사용을 좀 줄이고, 그리고 약간 이제 사과가 있다고 하면 그 안에 내용물을 이렇게 밀어내듯이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괄약근에 대한 손상을 좀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실제로 해보면은 체감상으로는 그렇게 장기적으로 요실금이 있어서 정말 고생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다시피 한 것 같습니다. 예. 다들 요실금 때문에 걱정하지는 않으시죠. 네. 사실 오늘 환자 또 요실금 생기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가지고 한다면 진짜 이 수술은 저희가 할 수술이 아닐 것 같아요. 네. 이제 정말 효과 면에서 정말 뛰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추천을 드리고 환자분께 또 말씀을 드리고 그런 수술인데, 또 걱정하시는 부작용 중에 하나가 가장 크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 중에 발기부전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 발기부전에 대해서도 어떤 뭐 데이터나 아니면 경험담 있으면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일반인 분들은 전립선 하면 딱 뭐 정력, 그리고 뭐 발기 이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전립선 비대증 수술을 하면은 내 발기력도 없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약간 또 어떤 분들은 실제로 주위에 그런 경우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뭐 보통 이제 많이 헷갈리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전립선 암 수술이랑 전립선 비대증 수술을 좀 헷갈리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전립선 암 수술은 이제 전립선 전체를 다 절제를 하기 때문에 전립선 바로 옆으로 가는 음경으로 가는 신경에 손상이 갈 소지가 더 높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발기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내시경으로 해서 비대 조직만 절제를 하는 거잖아요. 정상 조직은 이제 냅두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여러 연구들을 보면은 뭐 어떤 연구는 이제 3년 동안 이제 그 수술 후에 발기력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체크한 그 논문도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3년이 지났을 때 수술 전이랑 수술 후랑 우리가 그 발기력에 쓰는 그 설문지, 발기력의 정도에 별 차이가 없다라는 논문이 실제로 나와 있고, 그리고 10% 내긴 하지만 오히려 수술 전보다 오히려 이제 발기력이 더 좋아진 분들도 있었습니다. 아마 뭐 전립선에 의해서 좀 발기력이 좀 떨어졌던 분들이 전립선 질환이 좀 해소가 되면서 좀 좋아지는 분들도 있는 걸로 생각이 들고, 또 물론 이제 초반에 수술하다 보면 수술하고 초기에는 조금 발기력이 떨어진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긴 하시는데, 또 어떤 연구에 따르면은 수술 후 한 달까지는 조금 떨어지는 경향이 있으나 그 이후에 이제 뭐 3개월, 6개월 이렇게 지났을 때 그때는 이제 원래 수술 전으로 회복이 되더라, 이런 얘기들도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약간 뭐 그런 걸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수술의 원리상으로도 그렇고 발기력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수술하고 나서 발기력이 더 좋아지는 경우도 있다. 이거를 저도 생각을 좀 해봤는데, 사실 저희가 이제 수술하고 나면 환자분들을 자주 뵙지는 않기 때문에, 그리고 약까지 다 끊게 되면 1년에 한 번. 그래서 발기력이 너무 좋아졌어요, 이렇게까지 말씀드린 경우는 사실 직접적으로 체감은 못하지만, 뭐 이론상 이런 데이터가 나와 있는 거를 생각해 보면, 저희가 이제 진료 볼 때 전립선에 염증 있는 분들 보면은 발기력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마 저희가 수술할 때도 진짜 전립선을 레이저로 수술을 하다 보면은 고름 같은 게 정말 나올 정도로 염증이 심한 분들도 있거든요. 아마 그렇게 치료가 같이 되면서 발기력도 좋아지는 게 아닐까 하는 그냥 개인적인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전립선 비대증 수술을 할 때 이미 발기부전에 와서 발기력이 약을 먹어도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건 또 우리 이창기 원장님께서 전문으로. 갑자기 영상이 이어지는 건가요? 전립선 수술하기 전에 뭐 발기부전이 너무 심하게 동반되어 있는 분들은 이제 그 발기부전 수술을 동시에 진행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발기부전 수술을 먼저 하게 되면 나중에 전립선 수술을 할 때 제한점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한 번에 이걸 해결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게 부작용은 아니지만은 환자분들께서 알고 계셔야 될 중요한 주의사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저희가 이제 또 발기부전 보형물이라든지 그런 영상에 대해서 나중에 또 보시면은 더 이해가 잘 되시겠지만은, 보형물이 음경 안에 들어가 있으면 저희가 내시경 쪽으로 수술할 때 내시경이 진입이 안 되지. 원하는 목표까지 진입이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말 꼭 전립선 비대증을 수술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 비싼 돈을 들여서 넣은 보형물을 제거를 하고 내시경 수술을 하고 다시 또 보형물 삽입을 하는, 이렇게 수술을 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나 전립선 비대증도 약을 먹었을 거가 별로 없는데, 그러면 발기력이 떨어진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술 순서에 대해서도 아마 비뇨기학과 전문의와 상의를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성기능과 관련된 것 중에 또 하나, 사정. 정액이 나와야 되는 이 사정과도 관련된 얘기가 많이 있는데, 이 역행성 사정에 대해서도 이 역행성 사정에 대해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홀랩 수술을 설명할 때 거의 유일무이한 부작용으로 보통 설명하는 게 이제 역행성 사정인데, 그거는 사실 수술의 원리상 어쩔 수 없이 거의 생기는 부작용이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보통 이제 흔하게 그렇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말씀하시는 게, 그러면 정액이 안 나오면 내 몸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정액은 만들어지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 수술할 때 그 정액이 나오는 입구 주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정액이 요도로 이제 배출이 되기보다는 방광으로 거꾸로 올라가기가 더 쉬워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 발기력이나 예를 들어 이제 사정할 때 뭐 꿈틀꿈틀하는 느낌은 그대로 있으나, 실제로 정액이 앞으로 거의 안 나오거나 아니면 양이 그게 이제, 예. 그런가요? 순간 미안해. 저 그렇게 설명하는데. 근데 환자들이 그 극치감도 없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미안해. 꿈틀꿈틀해. 느꼈네. 비정상 토크, 이번 영상이 유익하고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